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영축산에는 통도사라는 절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처 마을에 홀로 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양반집 처녀가 봄바람도 쐬고 나물도 캐러 영축산에 올랐습니다. 처녀는 오랜만에 맞는 봄 향기에 마음이 들떠서 나물을 정신없이 캐고 있었고 어느새 바구니에는 제법 많은 양의 냉이와 달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고 뒤를 돌아 산을 내려가려 하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어찌된 일인지 올라왔던 길도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길을 한참 헤매다가 어느 암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처녀가 암자에 현판을 올려보니 백운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백운암이구나. 통도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라고 들은 적은 있지만 산속을 헤매다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이야. 처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펴보았고 법당에서는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스님의 불경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그 불경 소리에 이끌려 법당 쪽으로 다가가 인기척을 내었습니다. 잠시 후 불경 읽는 소리가 멈추더니 문이 열리며 스님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님은 이런 곳에서 젊은 처녀를 보게 될 줄 예상치 못했는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곳에 살고 계시는지요? 처녀의 목소리와 음색은 너무나 청아하면서 아름다웠고 스님의 잔잔한 마음에 조금씩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낭자는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까? 예, 스님 저는 나무를 캐러 영축산에 올랐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냉이며 달래를 뜯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길을 잃고 이곳 백운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온데 스님, 밤도 이렇게 깊었는데 소녀 혹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겠는지요? 암자에는 스님 혼자였고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통도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백운암에서 정진 중이었습니다. 그런 스님은 예상치 못한 처녀의 말에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낭자의 사정은 안 되셨지만 소승은 이곳에서 혼자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방이라고는 이곳 법당뿐이오니 참으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오시면 스님께서는 이 밤중에 소녀를 그냥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지내시면 저보다 낭자께서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스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처녀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스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는지 체념한 듯 두 사람은 함께 법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처녀는 맑은 음색과 선비 같은 스님의 풍모에 놀랐습니다. 소승은 경전 공부를 할 것이니 낭자께서는 편하신 곳에서 눈을 붙이시면 될 겁니다. 송구합니다. 스님 저는 개의치 마시옵소서. 하지만 자리에 누운 처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의 모습이 촛불에 비치자 처녀는 그만 스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고 처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스님의 곁에서 심부름이라도 하며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통 스님 생각으로 날을 새고 아침을 맞이한 처녀는 스님에게 인사를 한 뒤에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고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지만 처녀의 마음은 아직도 백운암의 스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님만을 생각하던 처녀는 점점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였고 이내 몸져 눕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는 용안의원을 수소문한 뒤 딸의 진맥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원은 며칠 동안 처녀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상사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따님이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는 상대가 있으니 그 사내와 혼례를 하는 것이 이 상사병의 유일한 약이 될 것입니다. 내 딸은 밖에도 거의 안 나가고 성품도 몰래 남자를 만나는 아이가 아닌데 상사병이라니. 의원은 처녀가 앓고 있는 병이 상사병이라 말한 뒤에 집을 떠났고 처녀의 아버지는 앓고 있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조금 전 의원이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상사병이라 하였는데 그 말이 사실인겠냐? 이 아비에게는 솔직하게 말을 해다오. 아버님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제 청을 들어주실 건가요?
그렇다마다 내가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아비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처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울음을 그친 처녀는 아버지께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에게 자세히 해보려무나. 아버지의 말에 처녀는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처녀의 말을 다 들은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백운함의 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수도승이라 말도 안 된다며 하인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인은 집으로 돌아와 들었던 말 그대로 처녀의 아버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스님을 만나러 가야겠구나. 이리 생각한 처녀의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혼자 백운함으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하니 정말 인물이 훤칠한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지금도 당신 생각으로 몸져놓은 딸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하인에게 말한 것처럼 매몰차게 거절하고 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이 아비가 백운함에 가서 그 스님을 만나보았는데 참으로 몰인정한 자더구나. 너도 그만 그 스님을 잊도록 하거라. 아버지의 말에 처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소녀 그분을 잊지 못하옵니다. 아버님 소녀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백운함의 스님께 연통을 넣어 죽기 전에 한 번만 저를 만나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소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처녀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마지막 부탁을 하자 아버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백운함으로 하인을 보내서 처녀의 이러한 상황을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스님 대감마님이 따님의 병이 위중하여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따님께서 스님의 얼굴을 꼭 한번 보기를 원하시니 스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따님의 소원을 꼭 좀 풀어주십시오. 하인은 진심을 다하여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의 뜻을 전했지만 스님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소승이 이제 나타나서 무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따님의 상황은 안 됐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승이 여기서 따님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으니 이만 물러가십시오. 스님 정령 죽어가는 처자의 마지막 소원을 이리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거절이 아닙니다. 애초에 따님과 소승은 인연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스님이 말을 마치고 그대로 법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 백운함을 나가며 욕을 잔뜩 퍼부었습니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중놈이 사람이 죽어간다는데도 인연이 없다며 거절을 해. 저런 게 무슨 스님이야. 저건 땡중도 못 되는 개만도 못한 놈이지. 내가 네 놈이 정말 성불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마. 하인은 그렇게 욕을 퍼붓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들었던 말들을 사실대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기대하고 있던 처녀는 힘없이 쓰러지고 결국 그날 밤 가슴에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처녀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매정함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처녀의 사연은 점점 사라져갔고 백운함의 스님은 어느새 이름 높은 스님이 되어 그 밑으로 많은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도사에서 예불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스님이 단상 위에 올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승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이 그 사연을 먼저 이야기하여 그 사연 속에 낭자의 명복을 빌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통도사에 강한 바람이 불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도들은 서로 불안에 떨었고 이윽고 호랑이가 지붕을 넘나들며 포효하기도 하고 또 법당 문을 발로 핥히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세지는 호랑이의 포효와 그 위압감의 신도들은 다들 불길한 징조라 여기며 스님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스님은 앞장서서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재빨리 스님을 낚아챈 뒤에 사라져버렸고 다음 날 신도들은 온 산을 뒤지며 스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님은 백운함 근처에서 몸이 훼손되어 죽은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스님의 시신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아유, 설마 그 처녀가 스님의 매정함에 한이 쌓여서 호랑이가 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 처녀의 혼이 호랑이에게 씌어서 스님을 공격한 걸지도. 그렇게 마을에는 처녀가 원한을 품은 뒤에 호랑이가 되어 이 스님에게 복수를 한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통도사의 스님처럼 매몰차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어려운 것이 있으며 도우며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늦둥이 칠복이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칠복이는 어찌나 미련한지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한 지 5년 만에 아는 글자란 겨우 자기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불효자였습니다. 하루는 칠복이가 서당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그래도 가야 한다. 가서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칠복이를 달랬습니다. 싫단 말이야. 서당에 가면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야. 도대체 친구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냐? 바보라고. 그래도 칠복이는 자기가 바보라는 말은 듣기가 싫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말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자, 엄마가 데려다 줄 테니 서당에 가자꾸나. 칠복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벌써 어머니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바보 아들 칠복이를 업고 서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칠복이는 서당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개로 방아지라는 일뿐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세월을 보내니 어떻게 글자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서당 선생님이 졸고 있는 칠복이를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어서 일어나거라.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너무나도 큰 소리였기 때문에 칠복이는 그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는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오느냐? 잠자러 오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칠복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귀엽게만 자라온 탓으로 어른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졸든 말든 무슨 참견이요 하면서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들고는 집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라 서당 아이들도 말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칠복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녀석아, 어쩌자고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들었느냐? 어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아버지도 화가 나서 자기 가슴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졸고 있는데 이놈하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하면서 칠복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할 수 없다. 너는 오늘부터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집안에만 있거라. 아버지는 칠복이를 집안에 가두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칠복이가 살고 있는 마을로 한 선비가 이사를 왔습니다. 마침 선비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효자인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과연 선비 집 아이는 달라요. 그럼요, 바보 아이하고 견주면 하늘과 땅 차이죠 하며 칭찬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칠복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보내봐야 글도 깨우치지 못하여 보낼 것도 없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집안에만 가두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잠깐, 내게 좋은 수가 있어. 좋은 수라니요. 무슨 방도가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새로 이사온 선비 집에 보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참 좋은 생각이군요. 하지만 선비가 우리 아이를 받아줄지가 걱정이에요. 그건 나한테 맡겨두구려. 내가 선비한테 가서 사정을 해볼 테니까. 이리하여 칠복이의 아버지는 선비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비는 선뜻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칠복이 아버지는 몇 번씩이나 선비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잘 되었나요? 응, 잘 됐소.
참 좋으신 분이더군. 아이고 고맙기도 하여라.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선비 집 쪽을 보고 두 손 모아 절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의 부모들은 쌀 한 가마니를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고 칠복이를 선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 칠복이는 선비 집에 묵으면서 선비의 아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구나. 칠복이는 효도하기가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선비의 아들이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먼저 입어보고 밥도 먼저 먹어보고 잠자리에도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가 효도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는 말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은 옷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반찬을 먹어보는 것은 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먼저 드는 것은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려는 효성스러운 마음에서였습니다. 이것을 본 칠복이는 한 달을 있으면서 효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지만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편 칠복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흘 만에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배울 것 다 배웠는데요. 더 배울 것이 없어서 바로 왔어요. 그렇게도 빨리 효도하는 법을 익혔단 말이냐? 그럼요, 배울 것도 없는데 한 달씩이나 있어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냐?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해 보거라. 하고 아들 칠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히히 해볼게요. 나도 효도 알 수 있다고요. 칠복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칠복이는 선비의 집에서 사흘 동안 배운 효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도를 할 바에는 제대로 깜짝 놀라게 해야지. 칠복이는 제법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밑바닥에 있는 옷까지 다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새 옷이네. 어서 이것을 입어야지. 칠복이는 아버지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놓자 아버지의 밥상에 먼저 앉아 그릇마다 씻은 듯이 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펴놓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칠복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의 방에 가보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방에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얘는 어디 갔소? 글쎄요. 당신 새 옷을 입고는 저녁을 먹더니 어디로 갔는지 통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어디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고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보 아들 칠복이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드르렁드르렁 하는 소리는 틀림없이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따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칠복이가 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일어나거라. 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령을 하며 칠복이를 깨웠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무엇이라고? 지금 방금 한 말 다시 해보거라.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요. 선비 집의 아들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칠복이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선비 아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칠복이의 부모는 한숨만 내쉬며 어이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칠복이의 아버지는 소문난 부자인데다 자식이라고는 오직 칠복이뿐이어서 칠복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호사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칠복이의 부모가 함께 세상을 떠나자 칠복이는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데다 타이르는 부모조차 없으니 칠복이는 술과 기생에 정신이 팔려 돈을 물쓰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칠복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도리질을 해댔습니다.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거지꼴되기 십상이지. 부러운 것 없이 자라서 돈 귀한 줄 모르는구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칠복이는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쓰고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칠복이의 아내인 꽃분이는 남편의 한심스런 모습을 보다 못해 간곡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남자로 태어나 학문에 힘써 이름을 떨치지 못할 바엔 농사라도 지어 가족들을 굶기지 말고 자식을 잘 키우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할 건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억만금이었건만 술과 기생에 팔려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부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번 살면 안 되겠어요. 칠복이가 듣고 보니 과연 아내의 말이 100번 옳은지라 모처럼 큰맘 먹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낸 세월이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제부터 이 집안의 가장은 부인이오. 부디 우리 식구들 밥이나 굶지 않게 살림 좀 꾸려보구려. 꽃분이는 이때다 싶어 칠복이에게 백지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먹은 마음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한단 뜻으로 서약서를 한 장 써주세요. 칠복이는 꽃분이가 준 백지를 채워나갔습니다. 나 칠복이는 지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바. 지금부터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아내에게 넘기고 본인은 한 푼도 욕심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노라. 그날부터 꽃분이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마침 꽃분이의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일감은 늘 넉넉했습니다. 부잣집 마님에서 하루아침에 바느질꾼이 된 처지였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몇 년이 지나자 제법 재산을 늘렸습니다. 살기가 넉넉해지자 칠복이는 또 돈을 물쓰듯이 하며 옛날에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꽃분이와 의논도 없이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와 말했습니다. 부인, 사내대장부가 부인이 불린 재산으로 먹고 사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소?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 있는데 실은 평양에 가서 장사를 좀 하고 싶소. 미처는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렸으니 걱정은 마시오. 칠복이의 말에 꽃분이는 까무러치듯 놀라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일생에 돈이라고는 벌어본 일 없는 분이 무슨 장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평양이란 곳은 눈을 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살림이 부족하면 제가 더 일을 할 테니 부디 일을 벌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전에 제기하신 서약을 잊었단 말입니까? 칠복이는 아내 꽃분이의 말은 아랑곳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러 떠나는 길에 어찌 계집이 이렇게 잔말이 많단 말이오. 썩 비켜서시오. 결국 칠복이는 집안의 재산까지 몽땅 털어 평양 장삿길에 올랐습니다. 양손 가득 돈을 들고 아내의 곁을 떠난 칠복이는 기고만장하여 여행길에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지 얼마 뒤 드디어 평양에 닿으니 과연 들은 대로 평양이라는 도시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별천지였습니다. 한편 평양에는 춘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는데 미모와 재주가 어찌나 뛰어난지 평양을 거쳐간 선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춘이를 만나고 싶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춘이도 이런 남자들의 마음을 아는지라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수천 냥을 가지고 칠복이라는 자가 평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소 사치가 큰 춘이는 칠복이를 유혹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춘이는 칠복이가 지나가는 때를 엿보고 있다가 화려하게 꾸미고 칠복이에게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칠복이는 천하일색 춘이가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자 그대로 넋이 나갔습니다. 평양의 기생춘이가 선녀처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헛말은 아니로구나. 칠복이는 춘이가 이끄는 대로 춘이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칠복이는 춘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진 돈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춘이 또한 그런 칠복이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온갖 값비싼 보물들을 원없이 사달라고 했습니다. 칠복이가 춘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진 돈이 바닥날 때까지 쓰고 또 쓰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빈털터리가 되자 춘이는 한순간에 태도를 싹 바꾸었습니다. 춘이가 칠복이에게 하는 구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칠복이에게 돈 몇 푼을 내던지며 차갑게 내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으니 이 돈 갖다 노잣돈이나 보태세요. 칠복이는 춘희의 마음을 돌리려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춘희의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짓골이 되어버린 칠복이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꼴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호주에서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여기서 머물자니 춘희의 재물 욕심을 당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생각 다 못한 칠복이는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다 버리고 춘희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여보게 춘희, 우리가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마인가. 내 자네 집 일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부디 옛정을 생각해서 내치지만 말게. 어디 일꾼을 하겠다는 자가 어찌 감히 마님에게 지시하듯 말을 한단 말이냐. 네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게로구나. 춘희의 매몰참에 칠복이는 쫓겨나지 않으려 허리를 굽신거리며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지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칠복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 꽃분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도 말렸건만 또다시 예병이 도졌구나.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평생토록 이게 무슨 맘고생이란 말이냐? 꽃분이는 여자에 빠져 망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꿰어 제 욕심만 채우는 춘희를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근심에 잠겼습니다. 때마침 꽃분이는 뒷집에 사는 박참판이 감사 자리에 올라 평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꽃분이는 평양 감사로 가는 박참판에게 부탁해서 꽃분이 오라버니 몫으로 벼슬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 몫으로 얻은 현감 벼슬자리는 실은 꽃분이 자신이 평양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꽃분이가 남장을 해서 오라버니로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을 하고 평양 감사의 곁에서 열심히 나란 일을 하던 꽃분이는 드디어 춘희의 집에 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춘희의 집에서 5년 만에 마주치게 된 남편 칠복이는 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의 속내를 알리 없는 춘희는 이번에는 남자로 변장한 꽃분이를 꼬시기 위해 갖은 교태를 다 떨었습니다. 하지만 남장을 한 꽃분이의 마음은 춘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하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다가가 자신이 아내인 것을 모른 채 하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곳에 칠복이라는 자가 있다던데. 소인이 칠복이 옵니다. 칠복이는 아내를 눈앞에 두고도 그가 여자인 줄 모르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호주에서 2,000냥을 빌려다가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고 있는 칠복이인 것이냐? 꽃분이가 사람을 시켜 칠복이에게 곤장을 치게 하니 칠복이의 입에서는 저절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꽃분이는 바른 대로 말해라. 2,000냥을 가져다가 모두 어디에 쓰고 이렇게 거짓골이 된 것이냐? 호주 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한 것이라고는 춘희의 선물을 사준 것뿐이옵니다. 하늘에 맹세코 달리 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사옵니다. 꽃분이가 이번에는 춘희를 불러 모진 매를 내리쳤습니다. 벼랑간 떨어진 불호령이 칠복이의 돈 때문인 것을 알게 된 춘희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칠복이의 돈을 전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춘희는 칠복이에게 뜯어낸 돈은 물론 밖에 돈까지 싹싹 긁어모아 5,000냥을 칠복이에게 주었습니다. 호주에서 빌린 돈은 물론 더불어 더 많은 돈을 얻은 칠복이는 마치 자신이 장사를 잘해 돈을 번 양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리 집에 와 있던 꽃분이는 모르는 체하고 칠복이를 위해 술상을 차려 반겼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가 자신의 지난날을 해결해준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반찬이 시원찮다는 둥, 술맛이 별로라는 둥, 공연한 트집을 잡으며 꽃분이를 나무랐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대접이 이게 뭐요? 평양에서 돈 벌던 그때가 좋았지. 그렇고 말고 아무래도 내가 다시 평양으로 가야겠군 그려. 꽃분이는 칠복이의 거드름을 보고 살며시 물러나와 다시 남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칠복이의 집 앞에 섰습니다. 칠복이 안에 있느냐? 칠복이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 평양에서 자신을 살려준 현감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는 서둘러 현감을 집에 들이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칠복이의 대접에 현감 즉 꽃분이가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양춘이 집에서 너를 봤을 때는 거지가 따로 없더구나.
이제야 사람 꼴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받아준 돈은 잘 가지고 왔느냐? 칠복이는 혹여 아내가 들을까 싶어 안절부절 못하였으나 감히 현감의 말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술을 좀 마셨더니 속이 거북하구나. 네, 오늘은 여기서 묵고 가야겠다. 그러고는 변장한 옷을 벗으니 칠복이는 이제까지 현감인 줄 알았던 사람이 꽃분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인이 어찌? 그제야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칠복이는 후회와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헛되이 살았소.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겠소.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오. 그 뒤로 칠복이는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칠복이라는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험상궂은 얼굴에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글은 조금 읽어서 땅 무식을 면할 정도였습니다. 이 칠복이는 다른 마을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마을로 이사 온 것입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조상이 벼슬을 했노라고 허풍을 저댔고 가지고 온 재물을 이용해서 마을에 논밭을 사들이고 땅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값을 받아 고리로 챙겼는데 그 돈으로 다시 높은 이자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사람의 땅이며 집이며 재산들을 몽땅 빼앗아 버리는 악질적인 고리대금 업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터를 드나들며 이 고을의 원님을 만났다느니 아전들과 술자리를 했다느니 하면서 허세를 떨고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한 짓들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어제 사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먼 친척이더군. 사또가 반갑다고 어찌나 대접 이극진한지. 또한 아전들이 벌벌기면서 무슨 문제 있으면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야. 이 마을에서 이제 날 건드릴 사람은 없지. 자네들도 험한 꼴 안 당하려면 빌린 돈을 제때 갚는 게 좋을 거야. 칠복이는 항상 자기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고 딱 봐서 자기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나 부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온갖 나양과 아부를 떨곤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굴하고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복이가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마을 사람들을 더욱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의 못된 행동에 여러 차례 주민들이 찾아와서 따지고 비난해 보았지만 칠복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철면피로 응수했으며 변함없이 나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 고변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을은 관아에 가기 위해서 높고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관아의 힘 또한 이 마을에까지 거의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관아에서도 칠복이의 횡포를 알 방도가 없었고 관아의 영향력도 적은 상황이라 못된 칠복이 같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횡포를 부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칠복이가 힘이 약하기라도 했으면 마을 장정들이 가서 어떻게든 했겠지만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아주 강했기에 마을 장정들도 감히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날씨가 비가 전혀 오지 않고 땅이 가물어 흉년이 이어졌고 또 연이어 큰 장마가 져서 이 마을의 논밭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의 식생활이 극도로 어렵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여러 착한 부자들은 자기 곡간을 헐고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마을 관아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명을 부지할 양식을 호소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있는 마을 역시 식량이 없는 처참한 현실에서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하고 있었으나 딱히 관아에서 이 마을을 구제할 방법 같은 것은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어려움에 빠진 마을에는 그것을 기회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에게도 기회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고난은 칠복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을 늘릴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래, 이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해서 집과 전답을 모두 뺏어야겠어. 어차피 먹고 살기 없으면 날 찾아올 거야. 그때는 지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붙여서 빌려주는 거야. 칠복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돈을 꿔주고 그것을 갚지 못하니 어려운 사람들의 집이며 논이며 밭이며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과부나 나이든 노인들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했습니다. 칠복이가 과부에게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과부가 몰래 숨겨둔 옷가지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집 곳곳에 구멍을 내고 손을 깊숙이 쏙 넣어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자 대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한테는 농사지을 곡괭이, 호미 등 갖가지 물건을 그냥 뺏었습니다. 과부나 노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이 마을에 돌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돌쇠는 부모님과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성이 착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살림에 식솔은 많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돌쇠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논 면마지기를 샀고 그 논을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가족들을 어려움 없이 부양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이은 흉년에 식량은 떨어지고 노부모와 자식들이 굶주리니 돌쇠의 고통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돌쇠는 참다 못해 식구들을 살리려고 칠복이의 집을 방문하여 쌀을 좀 빌려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돌쇠를 보고 칠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양곡을 빌려주기를 청해왔으나 내어줄 게 없었는데 아이 그래도 그대는 나랑 친한 사이니까 내가 아직 열지 않은 창고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식량을 빌려주겠네. 칠복이는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온 적 없고 자신에게 절대로 굽히지 않던 돌쇠가 자신을 찾아와 아쉬운 소리를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칠복이는 마치 덕을 베풀어 큰 인심이나 쓰는 듯이 어깨를 으쓱대며 기침을 하며 껄껄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싫어하던 칠복이에게 그런 굴욕을 당하니 돌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참을 수 없었으나 가족들이 배고파 씨름하는 모습이 떠올라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내 가족들을 살려야 하니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저 나쁜 놈은 싫지만 식솔부터 챙겨야 하지 않나. 돌쇠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수치심과 화를 삼키면서 고맙소. 내 은혜 잊지 않겠소. 그리고 바로 갚을 것이요. 그리고는 돌쇠는 칠복이에게 곡식을 담을 자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는 곡식은 주지 않고 종이와 붓을 건네주며 전답을 담보로 하는 내용을 쓰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돌쇠는 내 갚으면 그만이지 하고 돌쇠가 원하는 자신의 전답을 담보로 해주면서 곡식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칠복이가 곡식은 주지 않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돌쇠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분노를 누르고 다음 날 돌쇠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칠복이가 곡식은 주지 않고 난데없이 나무통 하나를 내놓으며 하는 말이 내 그대와 친분을 생각하여 곡식을 주는 것보다 쉽게 입에 넣어 먹을 수 있게 죽을 쑤어드리니 어서 가져가 잡수시게. 식기 전에 빨리 가져가게. 그러니 평소 성품이 온순한 돌쇠도 죽이든 나무통을 엎어버리고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다시 한번 화를 눌렀습니다. 참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죽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황급히 죽나무통을 메고 집에 가서 식솔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냥 저기 아무개한테서 죽 한 통을 얻었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모두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음 해 봄이 되었습니다. 돌쇠의 이웃집 사람들이 돌쇠의 부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자네 집 논을 칠복이에 머슴이 갈고 있던데 뭔 일이야? 그러니 돌쇠의 부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논을 쭉 한 통과 바꾸었으니 금년부터 자신이 논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더이다. 아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논을 어찌 죽이랑 바꿔. 정말 너무하네. 칠복이 그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의 횡포에 혀를 찼습니다. 돌쇠는 매일같이 칠복이를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죽 한 통 줬다고 논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오. 아니 논이 있어야 내가 그걸 갚을 것 아니오. 돌쇠가 열심히 따져봐도 악질적인 칠복이가 돌려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돌쇠가 서명한 문서를 들이밀며 이 복에 자네가 서명한 문서 안 보이나? 노는 이제 내 거잖아. 살려달라고 꿔갈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모른 채 하는 게야. 하고는 돌쇠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논을 빼앗긴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풍문에 이 마을의 사또가 민정을 시찰하러 이 마을을 암행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니 온 마을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인가 사또가 이곳에 온다고? 이 마을에 온 지가 언젠지 까마득한데 안 올 것이오. 여기 올라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좀 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온 마을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사또가 온다 안 온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로 갑자기 온 마을이 못 보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에 없던 포졸들이 이 마을 입구로 들어오더니 멀리서 사또 행차가 다가왔습니다. 저 정말로 사또께서 행차하신다. 진짜 온 것이야. 도대체 얼마만인가? 백성은 길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읍소하라는 포졸들의 호통이 온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또가 마을에 들어서니 그때 한 부녀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사또의 행차를 가로막고 엎드렸습니다. 사또 행차의 아녀자로서 당돌아오나 저에게 맺힌 한이 있어 아려나옵니다. 행차에 누가 될까 두려운 포졸들은 아녀자를 눈이 휘둥그레하며 꾸짖고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아유, 사또 행차하시는데 뭐하는 짓이요. 어서 가시오, 어서 가라니까. 자꾸 이러면 당장 험한 꼴을 면치 못할게요. 아녀자가 발길을 돌려 통곡을 하며 돌아가는데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쩌렁쩌렁 울렸고 사또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사또는 평소에 온 마을에서 명관사또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있어서는 반상의 구별 없이 평등하게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일이 많아 이곳에 오지 못한 것을 마음 한쪽 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또가 여인의 서글픈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골짜기에 웬 아랑내의 울음소리냐?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여인을 데려오너라. 사또가 말하니 포졸들이 안악을 다시 사또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또는 직접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어찌 그리 서글프게 우는 것이냐?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보거라. 그러니 안악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가뭄에 마을에 못된 부자 칠복이에게 죽 한 통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죽 한 통 값으로 집안의 전 재산인 논밭을 빼앗아 온 가족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화를 못 이기고 알아놓은 지 1년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어찌 죽 한 통의 전 재산을 뺏어가는 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부인은 담담하게 자신의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이 안악은 바로 돌쇠의 아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안악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죽 한 통으로 논밭을 빼서 칠복이란 놈 뭐하는 놈이더냐? 마을 사람들 중 이안악처럼 그놈에게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와서 구하거라. 사또가 그리 말하니 곳곳에서 돌쇠에게 당한 사람들이 몰려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사또는 어이가 없어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그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못된 놈이 다 있단 말인가? 나를 친척이라 팔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탈했다니 당장 칠복이란 놈을 이곳으로 끌고 와라. 사또의 호령의 포졸들이 칠복이의 집으로 달려가서 칠복이를 잡아왔습니다. 사또는 끌려온 칠복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 이놈, 넌 나를 알고 있느냐? 내가 어찌 너 같은 시정자배의 친척인 것이냐? 왜 그런 거짓을 말했는지 답해보아라. 그러자 칠복이가 사또의 호령에 덜덜 떨며 그게 아니라 전 그냥 농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마을에 소문이 나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굶고 힘들 때 그것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약탈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지만 사람이 돼서 할 짓이냐? 그렇게 재물이 사람보다 귀하다는 것이냐? 그러자 칠복이는 사또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억울합니다, 사또. 그건 모함입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과 식량을 꿔주고 단지 조금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조그만 이자가 죽 한 통의 논면 맞이기를 얻은 것이냐? 이놈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구나. 너의 추악한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 악덕한 칠복이를 벌하고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칠복이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게 하라. 그리고 곤장 100대를 때리고 하옥시켜라.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곤장 100대를 때려라.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칠복이의 악행은 드디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옥에 갇히고 벌로 곤장을 맞다가 그만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그 옥에서 나왔지만 전 재산을 빼앗겨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갈 데까지 평생 길에서 구걸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탐욕한 사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약점을 잡아 괴롭히고 수탈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칠보기에 최후를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산속에 살았습니다. 돌쇠의 명성이 아주 높았고 지리산 인근이나 덕유산 등에 은거하며 벼슬에는 일절 나가지 않고 학문을 익히는 데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산속에서 홀로 학문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웬 여인이 돌쇠를 찾아와서는 넙죽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정말 보기 힘든 아리따운 처자였습니다. 돌쇠는 이런 여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높은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미천한 제가 평생 어르신을 곁에서 모시며 시중을 들고자 하는데 부디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아하니 너는 혼인을 한 몸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나를 모시겠다는 말을 이리 당당하게 하는 것이냐? 뭐 하던 여인이기에 이러는 것이냐?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꽃분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지난 역병에 주인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갈 곳이 없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제 몸을 의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하에 기이하고 명성 높은 인물을 모시기 위해 찾아다녔고 이렇게 어르신을 알게 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어르신을 옆에서 모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꽃분이의 말에 돌쇠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처음 보는 아녀자이지만 왠지 알 수 없는 믿음과 신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꽃분이를 아내로 삼고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쇠의 집에 서너 명의 산적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이기에 돌쇠와 꽃분이는 잠이 들어 있는데 꽃분이가 뭔가 기척을 느꼈는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돌쇠도 꽃분이가 나가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산적들과 꽃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냥 도둑질만 하려고 왔는데 이게 웬 떡이냐? 어찌 이리 이쁜 안악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산적 두먹으로 보이는 녀석이 꽃분이를 보며 탐욕한 눈으로 쳐다보자 꽃분이가 산적 두목을 보더니 당신들을 따라갈 터이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들이 가져갈 만한 것이 없어. 그러자 산적 두목이 너무 좋아하며 그러자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함께 가준다면 그까시 이 집을 건들 필요가 뭐가 있겠소? 빨리 우리와 함께 가시오. 그러자 꽃분이는 산적들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본 돌쇠가 황급히 나갔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돌쇠는 마당에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캐지 않았기에 딱히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안 돼. 빨리 가서 부인을 구해와야 돼. 저놈들이 부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인 괜찮소. 그놈들한테 도망 나온 것이오. 그러지 말고 빨리 도망갑시다. 그러자 꽃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도적들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아니 어찌 그 흉악한 놈들이 그냥 갔단 말이오. 어찌 된 것이오. 그러자 꽃분이가 침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여태 저에 대해 물으시지 않으셨지요. 이번 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 믿어 주십시오. 그러자 돌쇠는 궁금했지만 꽃분이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어느 날 돌쇠는 꽃분이와 함께 술상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시다가 꽃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너무 범상치가 않소. 일전에 당신이 나에게 주인집 가족들이 모두 역병으로 죽고 나서 모실이 없어 떠돌다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였었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인 것입니까? 그리고 1년 전에 험한 산적놈들을 아무 일 없이 돌려보낸 것도 사내인 나도 하기 어려운데 어찌 그리한 것이오. 오늘은 당신의 그 이유를 듣고 싶소. 말해주면 안 되겠소.
그러자 꽃분이가 가만 돌쇠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숨겨서 뭘 하겠습니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저는 총이 맞습니다. 마침 주인댁 아씨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주인댁에서는 특별히 저를 아씨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씨가 시집을 가도 함께 집에 따라가기로 정해졌지요. 그런데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주인댁이 영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결국 아씨 집안이 멸문당하여 토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그렇게 망했습니다. 주인 어른은 돌아가시고 아씨와 유모만이 살아남아 타향으로 도망을 쳤었고 역시 아씨를 따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씨는 15살을 넘기던 해 저와 상의를 하여서 남장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지키고자 무예가 뛰어난 남사당패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이곳저곳을 헤매고 남사당패를 찾던 끝에 비로소 아주 뛰어난 무예를 겸비한 남사당패를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검수를 배웠습니다. 뭐라고 무예를? 당신이 무예를 익혔단 말입니까? 아니 얼마나 그리한 것이요. 돌쇠가 무예라는 말에 놀라 물으니 꽃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남사당 폐의무의 능력이 뛰어났고 가르침이 좋아서 저희들은 어느새 공중에 몸을 날려 이곳저곳을 오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경지가 되니 저희의 남사당패의 무예를 보는 사람들이 놀라하며 돈을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신기한 구경이라 그리하였던 게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년 만에 저와 아씨는 수천 양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씨와 저는 남사당패에서 쓰는 공연용 칼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든 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씨가 저에게 집안의 원수를 갚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씨의 집안에 영모의 죄를 씌운 세도가의 말이지요. 그래서 또한 당연히 돕겠다 하였습니다. 아씨와 저는 보검을 들고 원수 세도가의 집에 갔습니다. 저희의 남사당패의 공연이 워낙 장안의 소문이 났기에 세도가에서도 우리의 방문을 아주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서 공연을 하는 척하면서 달빛 아래서 건물을 추다가 검을 날려 원수의 집안 사람들을 베어댔으니 순식간에 집안에 수십 명을 베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씨는 원수를 갚은 것이지요. 우리는 황급히 남사당패를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말고는 남사당패는 아무 죄가 없다고 관하에서 판단하여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거두어준 우두머리 어르신만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후 아씨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깨끗이 목욕을 하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더니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는 돌아가신 주인 내외분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노릇이란다. 지난 수년간 남장을 하고 돌아다녀 비록 내 한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이 어찌 여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느냐. 다른 교수처럼 시집을 가고자 해도 갈 곳이 없고 설령 갈 생각도 없다. 우리 가문은 이미 멸문에 가까워졌는데 어느 집안이 나에게 훌륭한 신랑감을 주선해주겠니?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구나. 나는 이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씻으며 살아갈 것이다. 너의 죄 또한 나를 돕기 위해 저지른 것이니 내가 하늘의 지극정성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 빌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아씨를 따라서 산으로 들어가서 아씨를 평생 모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나와는 달리 노비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나와는 처신하는 도리가 다르다. 나를 따라갈 이유가 없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주인을 찾아 모셔라. 분명 이 나라 안에는 훌륭하고 기이한 선비들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의 아내가 되거나 첩이 되어 여인으로서 평범히 살아가도록 해라. 내 너와 함께하는 동안 너에게도 호걸의 기질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그저 평범한 사람은 너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몸을 날려서 산중으로 들어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씨가 남기고 가신 보검을 2자루 팔아서 돈 1000냥을 마련하였고 그 돈으로 노자를 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삼남 지방에 이르러서 삼남 제1의 기인이 어르신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제가 살펴보니 어르신께서는 잘하는 일이란 것이 글재주 조금과 하늘의 별을 약간 헤아리는 능력, 그리고 음악이나 술을 헤아리는 일, 아니면 사주를 보거나 기흉을 점치는 일과 같은 작은 술수들 뿐이고,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도나 세상을 다스리며 후세의 규범이 될 큰 도리를 익히는 것은 관심이 없으신 듯합니다. 서방님의 명성이 세간에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분이가 짐짓 돌쇠의 안색을 살피며 말하니 돌쇠가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년간 나를 보아왔으니 틀린 말이 아닐 것이요. 내가 어찌 부정하겠소. 그러자 꽃분이 이어 말했습니다. 서방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명성을 얻은 사람은 결국 명성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위험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부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생을 마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깊은 산중의 기인처럼 은거하지 마시고 유순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여 큰 마을에 나가 모습을 보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의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먹고 사신다면 분명 큰 화를 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분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이한 재주와 큰 뜻을 지닌 선비를 찾아온 것이니 이제는 제가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도록 하시오. 나도 당신의 말을 새겨듣고 내일 중에 이곳을 떠나 큰 마을로 들어가 아이들이나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오. 산속에 파묻혀 기인처럼 행세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러자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저의 무례한 말을 받아들여 주시다니 서방님의 깊은 마음씨는 그래도 참으로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신 보답으로 저의 미흡하지만 마지막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의 춤이 워낙 살기등등하니 서방님께서는 이 술을 다 드시고 술기운으로 담력을 보강하신 뒤에 저의 춤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꽃분이에게 술을 10잔이나 더 받아 마셨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제대로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취기가 잔뜩 올랐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그제서야 새하얀 검집에 칼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공중에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꽃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높이 올라 검을 뽑아서 하늘을 찔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을 사방에 휘두르며 공중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오는데 마치 하늘에 꽃잎이 휘날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더 이상 취기를 못 견디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돌쇠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꽃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참으로 기이한 여인과 살을 맞대고 살아왔구나. 저리 어린한 여자도 세상 이치를 알고 사람에게 쓰임이 있으려 하는데 도대체 나란 놈은 여기서 이 나이 먹도록 뭘 한 것이냐. 그 후 돌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의 소문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모두들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가 사람들에게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인도 출중한 학식도 없어. 모두 헛소문이니까 다들 돌아가시오. 그 후 돌쇠는 꽃분이와 의약속처럼 조용히 살지 않고 과거에 합격해서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꽃분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꽃분이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2번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주변 상황 때문에 핑계거리를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도 꽃분이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